이런 내용 말씀드리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선배님,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경매 이 싸게 사는 기술을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사실은 오늘 선배님 만나기 전까지는 경매 하면은 막 드라마에서 볼 때 집에 막 사람들 막 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러니까 되게 무섭고 좀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매가 전혀 그런 무서운 게 아닌 거죠?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빨간 딱지 막 붙이는 거는 그건 이제 동산압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채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았을 때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이제 경매 진행되기 전에 이제 막 붙이는 건데, 네. 뭐 부동산 자체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안 갚은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제때 안 갚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멱살 잡을 수도 없고. 그쵸. 그럼 이제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경매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원래는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거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거를 안 하니까 이제 법원이 그거를 강제적으로 부동산 이거 강제로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경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가 매수인. 네. 그러니까 가장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내가 가장 비싼 가격에 사겠습니다. 최고가. 그렇죠. 가장 비싼 가격에 산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죠. 그쵸. 네.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 다 비싸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맞아요. 그 채권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빚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줄어들고 또 이 지금 어떤 집에 세입자가 있었다면은 네. 자기 보증금을 또 못 받을 뻔했는데 누군가에도 낙찰 받음으로써 내 보증금도 챙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재테크 신선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부동산이 막 오르고 있을 때가 경매로 참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참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안 좋을 때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다 막 부동산에 관심 있다고 할 때 들어가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사게 되고 사실 그때는 경매로 돈 버는 시장이 아닌 거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이 투자 마인드가 아직 세팅이 안 된 건지 좀 두려워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매로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덜 싸게 낙찰을 받아도 어쨌건 계속 오르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를 마음 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대신 오를 때는 그렇게 싸게 낙찰이 안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대로 절대 낙찰 안 돼요. 아까 뭐 10억짜리, 뭐 20억짜리가 뭐 17억 5천에 막 낙찰이 됐잖아요. 네. 근데 막 상승기 때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20억이다 그러면은 진짜 잘 받았어? 19억 5천. 그러니까 그때- 5천 정도 싸게 낙찰. 그렇죠. 네. 그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2억 5천은 진짜 크게 이익을 본 거잖아요. 되게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안 좋을 때가 오히려 기회고, 그때가 오히려 수익. 근데 이제 안 좋을 때는 이런 불안감이 있죠. 떨어지면 어떡해. 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싸게 사긴 했는데 그렇죠. 또 이것도 안 팔릴까 봐. 그렇죠. 뭐 더 떨어지면 어떡해라는 네.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거를 해치할 수 있는 게 아까 빌라 같은 경우. 그거는 빌라는 잘 오르지도 않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별로 가격 변동의 폭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 나는 5천, 1억을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팔았을 때 바로 눈앞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죠. 선배님 근데 지금 바로 못 팔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일 것 같아. 자, 못 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첫 번째, 진짜 안 팔려서. 이거 팔릴 만한 물건을 선별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럼 해결책이 있어. 팔릴 만한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 못 파는 이유. 세금이 77%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네. 아까 내가 1억을 벌었어도 그 중에 7,7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은 안 팔죠. 배 아파서 못 팔죠. 네. 어떻게 힘들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은, 2년이 지나서 팔면은 내가 번 만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율로 내가 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 단타는 안 되네.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매매 사업자,
뭐 이런 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매매 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하면 단기 매도를 해도 일반 세율로 낼 수가 있거든요. 아, 저는 매매 사업자는 처음 듣는데 선배님 아시죠? 그럼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네. 나는 부동산을 상품처럼 활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자야 네. 라고 하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처럼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주택으로 투기하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매매 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이게 상품을 파는 것처럼 해서 세율이 좀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특강이나 또는 이제 정규강의나 이런 네. 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솔깃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일반 주택을 매도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율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경매 쪽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런 건 진짜 몰라가지고 저도 좀 디테일하게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경매할 때 요즘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심한데 그냥 내가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그러니까 무주택자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요즘 또 유튜브 영상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막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그리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이제 부동산, 네. 뭐 주거용 같은 경우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정책적으로 안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어요. 무주택자뿐 아니라 그냥 2주택, 다주택자들도 경매로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지금 무주택이다 그러면은 경매를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된다.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무주택자들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무주택자는 무조건, 그리고 1주택이다 내가, 그럼 이제 갈아타는 목적이 아니라 뭐 1주택인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분들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분들은 경매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저희 가족들을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관심 있게 사실 경매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사전에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쉽게 잘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네. 제일 괜찮더라고요. 저도 경매책을 몇 권을 사실 읽어보고 예전에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찐으로 쉽게 잘 쓰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으로는 와닿지 않는 실전 경험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경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 A부터 Z까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쇼핑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요. 집에서 하는 거. 네. 네, 직접 이제 가는 것도 귀찮아 나는. 집에서 이렇게 네. 하는 거. 근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 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죠? 그 검색 사이트에 가야죠. 그렇죠. 그 사이트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내가 쇼핑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부동산을 파는 사이트로 가면 되겠죠. 네. 그게 바로 그 경매 관련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선배님은 어떤 사이트 주로 이용하세요? 이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렇죠? 저는 네. 이제 무료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고, 제가 사용을 하는 사이트는 이제 뭐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옥션원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리치고이라는 또 사이트도 있고요. 이 유료랑 무료의 그럼 차이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료로 활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 발급을 받아봐야 돼요. 등기소 가서. 그쵸. 근데 그것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응. 다운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돈 내고. 그렇죠. 돈 내고. 그냥 열람을 하는 데는 700원. 네. 한 건당. 그리고 뭐 발급은 1,000원인데 굳이 우리가 뭐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일이 그거를 발급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돈을 돈도 또 계속 내야 내야 되고. 되고, 내가 오늘 10개의 물건을 봤어. 보려고 하는데. 권리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은 10개의 등기부를 내가 발급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그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러면은 한 건당 2번씩.
그럼 번거로움이 엄청 크네요. 네, 번거로움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럼 차라리 내가 유료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이유로 많이 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제 원 소스예요. 네. 그거는 무료인데 거기는 딱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내가 편리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나 뭐 그런 것들은 임차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전입세대 열람도 해야 돼요. 직접 가서 그걸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하다. 네, 그 행정복지센터 가서. 네. 근데 그것도 다 제공을 해주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편리성 때문에 음. 유료 사이트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네. 사실은 자주 안 보죠. 어떤 걸 안 봐요?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를 내가 결제를 했으면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자주 안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결제를 했는데 네. 막상 자주 안 보게 되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고 약간 불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보통 저는 추천드리는 게 네. 그냥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네. 하나의 계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내용 나가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경매 쪽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렇죠. 물론 동시 접속은 안 돼요. 불편하죠. 서로 이제 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10명이 이제 같이 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나 혼자만 쓰고 있어요. 다들 안 쓰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걸 노려서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이제 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 쟤만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거죠. 내가 쟤를 위해 돈을 좀 내주고 있다. 그렇죠. 어쨌든 유료 사이트를 써야지 효율적으로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다.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네, 저희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닌 광고를 좀 드리자면 네. 제 책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책인가요? 네. 네. 1개월 무료 이용권이 있습니다. 오, 어디 있어요? 책 안에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접속하셔서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개월 동안 무료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어, 많이 봐주세요. 네, 저희가 책값보다- 이벤트로 선물도 드릴게요. 네, 책값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무료 이용. 좋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네, 그 다음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갔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걸 봐야 돼요? 일단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어떤 지역, 뭐 어떤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원해, 상가를 원해, 그러면은 쭉 검색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하다 네,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들어온 거죠? 네,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탱크 옥션이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매 검색 뭐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 지금 아파트를 네. 사야 돼, 사고 싶어. 네. 아파트. 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지역, 그리고 물건 종류.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쭉. 네. 그 중에 나는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체크를 하고. 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자 진행 물건, 이게 낙찰된 물건만 또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입찰 들어갈 거니까 네. 쇼핑을 해서 이렇게 그럼 어떤 검색. 물건들이 있어 이렇게 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 도남동도 있고 이게 지금 위에 195건이 서울에 나온 현재 기준 맞아요. 상품들인 거죠? 맞아요. 오. 지금 현재 서울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 수가 195개다. 아파트가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좀 많은 편이에요. 오. 그리고 제가 역사적으로 지금 그 매각가율이 가장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 수가 많은 걸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두 번째예요. 그만큼 요즘 진짜 예. 경매하기 제일 좋은 때네요. 네, 물건은 많고 그렇죠. 낙찰률은 낮고. 그렇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돈이 많어. 내가 찾는 거는 그래도 그래 상급지야. 용산구 정도 내야 돼. 오 이촌동이야. 네. 오 이거 좋아. 네. 딱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고 봤더니 이게 레미안 그 첼리투스 아시죠? 어떤 거요?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잘 몰라요. 한때 아이유가 살았다는 네. 아. 그거를 이제 제가 자, 이 위치 푸룡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어떤 데죠 여기가? 여기가 동부 이촌동이고요. 부촌으로 네, 유명했잖아요. 부천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우리 집 보면 한강변 북쪽이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저 아파트 그러면 트리마즈 이런 거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첼리투스라고 있어요.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네.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우와. 아파트예요. 옆에서
지금 딱 보니까 한 동짜리 전보맨션이거든요. 네. 전보맨션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왕궁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이쪽 라인에 있는 데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 이런 물건이 있고, 이거 내가 살지 말지는, 그 다음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걸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이제 30억이 좀 넘죠. 네. 30억이 좀 넘고 시세도 대략 뭐 이 정도 해요. 지금 매물 네. 나와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얘는 그러니까 이 주변은 다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주변은 다 재건축 진행 중이거나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근데 네. 얘는 이제 한 동짜리이기 때문에 입지는 너무 좋은데 얘는 이제 얘가 용적률이 높아서 네. 그럼 내가 이제 시세 파악을 이제 해야겠죠. 그렇죠. 얘만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내가 시세 파악을 해봤더니 내가 부동산 가서 살 수 있는 가격도 한 30억, 31억 뭐 이 정도 되네. 네. 그런데 한번 유찰이 됐죠. 네. 이 유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세가 30억인데 경매로 30억 굳이 안 할 하고 필요가 싶죠.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를 유찰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팔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파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씩 저감이 돼요. 네. 20%씩 깎여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감이 돼서 내가 3월 10일 날, 내일이네요. 네. 내일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이 가격, 이걸 이제 최저 매각 가격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네.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써볼까? 뭐 한 25억? 뭐 이렇게 만약에 썼어. 네. 내가 제일 높아. 그럼 이제 낙찰되는 거죠. 그럼 시세보다 한 5, 6억 정도 싸게. 그쵸.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 네.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정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쉬워? 뭐 이렇게. 정말요? 네. 복잡해 보여요. 엄청 등기부만 보면. 일단은 자 유료 사이트 장점 중에 하나가 등기부의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줘요. 이렇게 간단하게. 훨씬 보기 편하네요. 편하죠. 네. 그런데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굉장히 권리들이 많죠. 네. 여기. 많은데 등기부상 권리부상은 간단해요. 원래 여기에 있는 뭐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나 막 이런 것들 복잡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권리들은 다 해결을 해야지만 원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낙찰 안 받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입찰 못 안 하죠. 하죠. 네. 그래서 네. 경매는 딱 정해놨어요. 원래 등기부에 있는 거는 돈을 갚아야지만 다 해결을 해야지만 다 지워지는 건데 네. 경매로 진행이 되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없애기로 하자. 네. 돈을 받던 못 받던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법 분량에 한 200페이지 분량이다 네. 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가장 위에 있는 권리.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전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누구 거다라는 거고 네. 얘 빼고 이게 네. 누구 거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죠. 네. 왜냐면 어차피 낙찰 받으면 이게 내게 되는 거니까 그쵸. 가장 빠른 권리가 이 근저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저당은 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말소가 될 건데 네. 뭐를 기준으로 말소를 시킬 거냐 아, 네. 그거의 기준이 되는 애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근데 이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들이 근저당 아니면 가압류거든요. 이 두 가지는 말소 기준 권리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근저당이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없어져요. 위에 거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렇죠. 오. 그게 10개든 20개든 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근저당 네. 또는 가압류다. 그러면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다 없어진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진짜 끝이에요? 네. 사실 예외사항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대부분 98% 9%가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럼 이걸 낙찰 받으면 이 사람한테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줘도 된다. 이건 이 뜻인가요? 보통 이제 배당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네. 그런데 배당은 낙찰자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채권자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궁금할 수는 있어도 그게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임차인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경우가 뭐 살짝 있지만 현재로서는 굳이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사실 배당을 아예 몰라도 돼요. 그래도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는 되게 쉽죠. 그러면은 올렸을 때 아까 네. 지금 시작 금액이 네. 얼마였죠? 30억 4천. 근데 여기서 유출됐으니까 이제 이거 이상으로 쓰는 24억?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25억을 써서 네. 낙찰 받았다. 네. 그럼 말소 기준 저기 은행한테만 주면 돼요? 어차피 25억을 내가 받았다. 그렇죠. 나는 그 25억을 그냥 법원한테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나는 문제예요? 네, 법원한테만 그거를 이렇게 잔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낼 것이고 네.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에도 내가 이 보증금 이게 이제 계약금 같은 거거든요. 네. 얘를 빼고서 남은 나머지 금액만 이제 법원한테 내면은 어, 그다음부터는 법원이 알아서 다 해줘요. 진짜 몰랐어요. 네, 알아서 나눠줘요. 돈을. 그럼 처음에 이제 경매 아까 프로세스 얘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물건 검색을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우리 네. 쇼핑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탱코 옥션에 들어온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나는 이 사고 싶은 상품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 거잖아요. 네. 권리 분석을 뭐 내가 고른 물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봐야겠지만 만약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금액을 써서 낙찰만 받으면 네. 일단 내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내가 잔금만 내면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잔금은 금방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내야 되나요? 보통은 또 그것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통상적으로 낙찰 받은 날로부터 한 6주 정도 후까지 잔금을 내면 된다. 뭐 1, 2주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어, 통상적으로 있는 거죠. 네. 네. 그 사이에 뭐 대출을 받든 내가 내 돈으로 하든 뭔가 그렇죠. 자금을 마련해서 내기만 하면 네. 일단 나의 아파트가 된다. 그렇죠. 오. 나의 아파트가 되면은 이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없어져요. 네. 전부 다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만 이제 내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 입찰에서 낙찰을 하는 거에서 또 중요한 게 낙찰 가격이잖아요. 네. 얼마를 써야 될까? 네. 이제 이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여기서 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이제 그 모의입찰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네. 이제 참여하신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얼마 뭐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입찰가를 써야 될까라고 가늠을 하는 데 있어서 낙찰된 결과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뭐 수학 법칙처럼 네. 뭐 지금이 이제 유찰된 다음 가격에 뭐 80%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그 틀 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이 불인이들은 항상 이 법칙을 좋아해요. 그래야 이제 마음에 안정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접근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낙찰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대요. 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 좋을 때, 나쁠 때, 밋밋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 다르구나.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새벽하늘님 특강에서는 이제 이런 걸 모의 입찰식으로 해서 좀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